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깊은 상처와 그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잔잔하지만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한 달에 몇 번씩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며 지냅니다. 여행을 가는 건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카페와 작은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제주도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한때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할 만큼 시댁 식구 중 한 명에게 시달렸던 적도 있습니다. 누가 저를 그렇게 괴롭혔냐면 예상하시듯이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아닙니다. 바로 아주버님의 아내, 저에겐 시댁 형님이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자기만 알고 보이는 것만 중시하던 형님 때문에 저의 자존심이 땅으로 추락해 지하를 파고 들어가 기죽어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우라가 치밀어 오를 정도예요. 형님은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을 나누고 갑질하며 으스대길 좋아했어요. 결혼 후 그 대상이 제가 됐던 겁니다. 시달리기만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던 비겁한 형님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만날 사람은 만나게 돼 있고 벌받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세상의 이치를 뼛속 깊이 깨닫게 한 저의 일생일대의 사건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 밑에서 동생과 함께 자랐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갓난아이였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가족 사진을 보면 동생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쏙 빼닮았고 저는 아버지 판박이었어요. 동생과 저는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며 대화를 나눌 때가 많았습니다. 너 진짜 아빠랑 붕어빵이네. 너 연니한테 자꾸 너라고 할래? 알았어. 지은 언니. 그래, 내 동생 민서야. 앞으로 계속 언니라고 해라. 언니는 개뿔이냐? 안 할 거다. 메롱. 동생과 저는 3분 차이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서로 의지하는 자매이자 친구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꾸준히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면 몇 달씩 집에 들어오지 못할 때도 계셨어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아버지가 일하는 현장 주변에서 함께 지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그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는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 갔어요. 따로 친척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동네 이웃분들이 아니면 따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동네 할머니에게 돈을 주시며 저희를 부탁하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저와 제 동생을 예뻐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따뜻하고 좋은 분이었지만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저는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됐어요. 그런 저와 동생을 보면 할머니는 본인의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참외가 많았어. 나는 셋째였는데 오빠, 언니, 그리고 여동생 셋이 얼마나 돈독했는지 몰라. 여름만 되면 동네 개울가에 다 같이 모여서 물놀이도 하고 그랬지. 물놀이 하다가 수박 깨먹고. 요즘은 외동이 많은데 형제가 있어야 추억도 많이 생기지. 둘이 지금처럼 잘 지내야 한다. 할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희 부모님의 어린 시절도 궁금해졌어요. 아버지는 좀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항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아빠도 어릴 때 가족들이랑 개울가 가서 놀고 그랬어.
글쎄, 왜 어릴 때 기억이 없다. 아빠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빠 어릴 때 사진도 보고 싶고 궁금한데 여기에 사진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 우와, 흑백 사진이네. 아빠 친구랑 찍은 거야. 그런 것 같아. 기억 안 나지만 사진을 신기하게 보면서도 그 사진과 관련된 기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잔뜩 기대했던 저와 제 동생은 김이 빠졌어요. 아버지는 12살 때부터 목수 아저씨 밑에서 일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전의 기억은 조각조각 흩어져서 떠오르는 게 몇 없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어릴 때 큰 사고를 당해서 기억이 지워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혹시 모르지, 어딘가 부자 부모님이 아빠를 찾고 있을지. 아이고, 깨야, 아빠 내 가등 밟아줄까? 저번에 언니가 밟아줬잖아. 오늘은 내가 할래. 아버지는 목수 일을 하시면서 자주 다치고 아프셨어요. 디스크는 달고 사셨고 어디서 떨어져서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서 집으로 오신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자매는 아픈 아버지를 보며 걱정했어요. 아빠, 또 다쳤어. 어디 봐봐. 아니야, 안 아파. 그냥 발목이 좀 삐끗한 거야. 조심해야지. 아빠도 자주 아프고 요즘은 할머니도 소화도 안 되고 힘들다고 하시던데. 아프지 마. 아이고, 우리 딸내미들 그런 걱정도 해주고. 이제 다 컸네. 동생과 저는 아픈 사람들을 보면 속상하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다치고 아픈 모습, 저희를 돌봐주시던 할머니가 매일 약을 챙겨 드시던 모습들을 보며 자란 저희 자매는 의료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지은 언니는 꿈이 뭐야? 난 아빠나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일을 하고 싶어. 물리치료사, 뭐 그런 거 운어. 진짜 난 간호사 되고 싶었는데 우리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 좋겠다. 그치? 쌍둥이 동생 민서는 간호사가 꿈이었고 저는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사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원하던 대로 저희 자매는 같은 대학에 입학했죠. 저는 물리치료학과, 동생은 간호학과를 다녔습니다. 동생과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제 분신과도 같은 저의 이란성 쌍둥이 여동생이 없는 세상에서 산다는 건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대학 3학년이었고 동생은 방학 기간 동안 같은과 친구들과 의료봉사를 하러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나 3일 동안 시골에 의료봉사 갈 거야. 아, 전에 말했던 그거. 그럼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날따라 저는 왠지 동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민서야, 그냥 안 가면 안. 아빠도 2주 쉰다고 했으니까 우리 가족끼리 바닷가 놀러 가자. 아빠, 어때요? 아, 그래. 그거 좋다. 민서야, 거기 가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부산 놀러 갈래. 아버지도 저처럼 불안하셨던 건지 봉사활동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해놓은 약속이라서 꼭 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프다고 하고 안 가면 되잖아. 뭔가 불안해. 웬일이야. 언니가 내 걱정을 다 하고. 걱정하지 마. 언니, 아빠. 저 잘 다녀올게요. 집을 나서는 동생에게 저는 말했어요. 조심히 다녀와. 연락 자주 하고. 으이그, 알았어. 동생은 그렇게 시골로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어릴 때 저희를 돌봐주시던 할머니를 뵈러 갔어요.
그 당시에 할머니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거기서 생을 마감하셨죠. 아버지와 저는 동생 걱정을 했지만 동생은 무사히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오늘 할머니 잘 계시지? 많이 편찮으신가 봐. 말씀을 못하셔. 올라가면 나도 할머니 뵈러 가야겠다. 나 봉사활동 끝났고 여기 이장 할아버지가 밥 먹고 가라고 하셔서 점심 먹고 출발할 거야. 버스 타고 오지. 저녁쯤 도착하겠네. 저희가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오늘 지은이랑 셋이서 너 좋아하는 갈비 먹으러 가자. 진짜? 아싸. 아빠, 저 5시쯤 도착할 거예요. 나 혼자 3인분 먹어야지. 그래, 조심히 이워. 그게 동생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동생은 시골 이장님 댁에서 봉사하러 간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여기 봉사하러 온 학생 가족이죠. 큰일 났어요. 여기 건물에서 폭발이. 동생을 기다리다가 받은 전화 너머로 누군가 알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되물었습니다. 네, 제 동생이 뭐? 폭발이요? 무슨 소리에? 제 동생 좀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라 여기 사람이 다 죽었어요. 땡땡 병원인데 얼른 와봐요. 사고가 나서 동생과 친구들이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뜻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아버지에게 소식을 알렸고 아버지와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 학교 간호학과 친구 한 명을 마주쳤습니다. 종호야, 우리 민서는 어딨어? 무슨 일인데? 민서 괜찮지? 그 친구는 온몸을 벌벌 떨며 횡설수설했어요. 나는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서 정신 차려. 종호야, 내 동생 민서 어딨냐고. 나만 살았어. 다 죽었어. 동생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폭발 화재 사고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다 같이 모여서 고기를 먹다가 프로판 가스 폭발이 일어나 온 집안에 화재가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끔찍한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죽은 동생의 시신을 확인하러 갔다가 나오셔서 오열하며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민서야, 내 딸. 불쌍해서 어떡해. 아직 다 피지도 못한 애를.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살면서 처음 봤어요. 저도 동생을 확인하러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버지와 의사가 뜯어 말렸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고 나서 저는 몸 반쪽이 떨어져 나간 듯이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울다 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저까지 잃게 될까봐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지은아, 우리 민서 착한 아이니까 좋은 곳 갔을 거야. 지은이 못 가지. 열심히 살자. 아빠도 그럴게.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저는 오히려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못 이룬 꿈, 제가 다 이룰 거예요. 아, 민서야, 너 보고 있냐? 나 열심히 살 거야. 두고 봐. 장례식을 치른 후 아버지와 저는 단둘이 남았어요. 아버지와 저는 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동생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표현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조금씩 더디게 동생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여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반장으로 계속 일을 하셨어요. 저는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물리치료사가 됐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며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남편도 만났습니다.
오다 가다 자주 봤기 때문에 안면이 있었는데 어느 날 환자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환자분, 불편하신 곳 오른쪽 발목 맞으시죠? 네, 여기 맞아요. 거기요. 계단에서 급하게 내려가다가 발을 접질렀어요. 멍청하죠? 아니요. 그렇게 다쳐서 오신 분들 많아요. 바쁘셔도 잘 살피고 다니세요. 그렇게 남편은 일주일에 3번씩 물리치료를 받으러 왔고 마지막 오는 날에 저에게 자기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줬어요. 이거 제 명함이에요. 언제든 무슨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 명함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구석에 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저희 병원의 일을 보러 온 남편을 또 마주쳤어요. 남편은 멀리서 먼저 저를 보곤 달려왔습니다. 지은 씨, 왜 이렇게 뛰어오세요? 조심하시라니까. 반가워서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다 오랜만에 왔거든요. 잘 지내셨어요? 마치 주인 만난 착한 대형견처럼 저를 반가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 저도 호감을 느꼈습니다. 네, 잘 지냈죠? 현우 씨, 이따 퇴근하시고 저랑 저녁 같이 먹어요. 연락 주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자기 일을 보러 떠났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고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용기 내서 연락했고 초밥집에서 만났습니다. 저 일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었어요. 네. 왜요? 상사병 걸려서요. 뭘 하든 어디에 있든 지은 씨 생각만 나더라고요. 오늘 마주쳐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현우 씨, 저 사실 현우 씨 많이 좋아해요. 그렇게 순수하게 진심으로 고백하는데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로 자주 연락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남편은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었습니다. 1년 사귄 후에는 저희 아버지와 함께 만나서 식사도 했어요. 아버지는 듬직하다며 그 사람을 좋게 봐주셨습니다. 3년을 소나무같이 저를 사랑해준 그 사람과 결국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댁으로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떨렸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웬 고급 아파트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현우 씨, 여기 왜? 설마 여기야? 응. 부모님이랑 형이랑 형수님, 그리고 조카들 다 같이 살아. 아파트 꼭대기 펜트하우스에서. 남편은 소탈하게 혼자서 자취하고 있던 터라 그렇게 부잣집 아들인 건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돈이 많은 거니 저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긴장한 채로 집에 들어섰는데 저희를 맞아준 건 흐트러짐 없이 깔끔한 모습의 형님이었어요. 서방님, 오셨어요. 이분이 아내, 형수님. 잘 지내셨죠? 형님은 첫인상부터 차가워 보였습니다.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형님을 제외하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우리 현우가 숙맥이라 결혼을 하려나 했는데 반가워요. 시장하죠. 우선 밥부터 먹고 이야기 나눠요. 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형님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근데 지은 씨는 무슨 일해요? 저 땡땡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 말을 듣고 형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물리치료사. 아버님은 뭐 하시는데? 그때부터 묘하게 기분이 나빴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수일 하세요. 목수. 어머, 분열과 다 체력이 좋나 보다. 그거 다 노가다잖아. 그쵸? 어머님. 형님의 얄미운 말에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수진이, 넌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엄연한 직업인데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 몰랐는데 우리 첫째 며느리가 좀 꽉 막히는 구석이 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전 그냥 친해지려고. 지은씨, 오해한 건 아니죠? 시어머니의 말씀에 창피했는지 형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형님의 말과 태도에 불쾌하긴 했지만 자주 마주칠 일 없는 사람이니 참고 넘어가자고 생각했어요. 남편 말을 들어보니 형님은 유명한 가구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아주버님은 대기업 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형수님이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 출신 대학, 직업, 그런 거에 집착하고 엘리트주의도 있는 것 같아. 형수님, 나도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을걸. 지은아, 형수님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마. 기분은 나쁜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야지. 난 괜찮아.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1년 후 봄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그때는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아무튼 결혼 후 남편과 저는 시댁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평범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죠.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데 뭐 그렇게 자주 시댁에 방문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결혼하고 몇 달 만에 저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이 낳을 때까지 당분간 휴직하기로 했죠. 임신 후에 입덧도 심하고 빈혈까지 생겨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의 남편도 지방에서 3개월간 일을 해야 해서 저희는 주말 부부로 지내야 했어요. 지은아, 내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미안해.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서. 혼자 힘들면 참지 말고 연락해. 알았지? 알았어. 어느 날 배가 땡기고 멀미가 나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집이지. 지금 어린이집 가서 우리 애들 좀 픽업해줘. 지금요? 아, 그래. 지금. 실험. 집에서 놀면서 뭘. 말이 많. 지금 가면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당장 가서 애들 집으로 데려다 놔. 형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하대하며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황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3살, 5살 시조카를 집으로 데려다 놓으면 본인 퇴근 전까지 아이들을 돌보라고 했죠.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잘 보라며 이것저것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아버님, 어머님 골프 치러 가셔서 내일 오실 거야. 난 오늘 회식이고. 그러니까 애들 잘 보고 있어. 저녁으로 삼삼하게 볶음밥 해주고. 형님, 저 입덧이 심해서 밥 냄새도 못 맡아요. 아이고, 편하다. 내가 애를 둘이나 낳은 사람인데 어디서 구라를 쳐. 하라는 대로 해. 끊어. 하여튼 무식한 것들이 말만 많아서. 처음에는 형님의 폭언을 무시했는데 저도 임신하고 예민해졌는지 그런 말들이 비수가 돼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는 소중한 딸인데 자기들처럼 엘리트가 아니니 하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냥 다 놓고 집에 가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애들은 죄가 없으니 구역질을 참아가며 볶음밥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엄마, 이거 장난감 가지고 놀아줘요. 작은 엄마, 힘들어서 그러는데 조금만 누워있으면 안 될까? 흠음이 없어. 작은 엄마 미워. 엄마 데리고 와. 엄마. 엄마. 제가 놀아주지 않으면 시조카들은 뺑뺑 우는 신공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곤혹스러웠어요. 형님은 시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휴직을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사달이 났습니다. 그날도 형님 심부름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랫배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가 하혈을 했어요.
119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결국 저는 임신 12주 만에 유산했습니다. 너무 분했어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은 친정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아빠, 저 어떻게? 우리 애 불쌍해서 어떻게?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는 일하다 마시고 급하게 제가 입원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소식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제 걱정만 하더라고요. 내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미안해, 지은아. 다른 생각 말고 너 회복할 생각만 해. 남편의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몸에 좋다는 한약도 지어주시고 혼자 있으면 힘드니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옆에 있던 형님은 가면을 쓰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생각이세요. 그래, 동석, 도련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지내자. 혼자 있으면 괜히 생각만 많아지고 힘들잖아. 그래, 지은아. 방도 많은데 같이 지내자. 너 들어오면 일주일에 2번 오던 가사 도우미 매일 오라고 할게. 걱정 말고 푹 쉬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형님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야지. 건강해져야 또다시 애 유산하는 일이 없지? 형님의 말에 불쾌했지만 시어머니께서 하도 밀어붙여서 저는 결국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만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형님이 저에게 다가와 일부러 오버액션을 하며 말했어요. 아, 맞다. 동석.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거든. 그래서 야근이 많아질 텐데 동서가 우리 애들 좀 봐주면 되겠다. 인간이라면 제 상황 다 알면서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를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그렇게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드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형님, 제가 유산 왜 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의사도 아닌데. 형님이 저 부려먹고 힘들게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한 거예요. 저 시댁에 쉬러 왔지 일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애들 봐주는 육아 도우미라도 쓰세요. 저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뭐? 손 윗사람한테 눈 땡그랗게 뜨고 뭐가 어째? 하여튼 못 배운 것들은 어디서든 티가 난다니까. 서방님이 저렇게 못났으면 마누라는 엘리트로 만날 것이지. 아이고, 속상해. 그 말을 듣는데 상종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밖에서 발로 차고 윽박지르고 난리를 피워도 가만히 내버려뒀죠. 그러다 시부모님이 집으로 들어오니 180도 달라져서 꼬랑지 내리고 착한 척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 오셨어요. 날씨 많이 더웠지? 식사는 하셨어요. 동서 안 나오고 뭐해? 저를 본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지은이, 왜 이렇게 얼굴이 피곤해 보이니? 동서가 왜 피곤하지? 내가 집안일 다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네. 저는 형님의 연기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악역 배우에도 잘하겠더라고요. 시댁에서 지내고부터는 심부름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시조카 보는 건 기본이었고 자기가 사놓은 명품 가방을 백화점에 가서 가져오라질 않나, 명품 옷을 수선집에 맡기라고 시키질 않나. 보니까 명품 사는 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신상에 집착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치였어요. 내가 말한 가방 잘 가지고 왔지? 그거 돈 있어도 못 사는 거야. 괜히 열어보지 말고.
네, 형님. 이따 애들 데리고 와서 미음 좀 해먹여. 박수 남편이 올 때까지만 꼭 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점점 참는 게 아니라 세뇌를 당했는지 형님이 심부름을 시키지 않으면 불안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걸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 봐요. 제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고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자존감이 땅을 뚫고 지하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런 제 상태를 친정 아버지가 눈치채신 것 같았죠. 지은아, 시댁에서 지낼 만해. 니씨 형님 잔소리 안 하고. 왜 전에 보니 얼굴에 심술이 가득하던데. 우리 딸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 울어. 괴롭히는 거 맞구나.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서방 언제 올라온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시댁에서 나와라. 아빠, 1-2주 뒤면 여기 일 끝내고 집에 갈 거야. 아빠 집으로 와. 아빠,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아빠 목소리 들으니까 눈물이 터졌나 봐요. 걱정 마세요. 내가 내씨 형님 좀 만나봐야겠네. 지은아, 아빠 갈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또 전화할게. 그 후에도 형님에게 당하면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지방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마지막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란하게 울리는 벨소리에 잠이 깼겠죠. 여보세요. 동서, 잤어. 지금 몇 시인데 잠을 게을러 터져가지고. 지금 몇 시? 해가 중천에 떴어. 정신 차리고 그 서재 가면 책상 위에 서류 하나 놓여 있을 거야. 그 중요한 거니까 20분 내로 우리 회사 로비로 가지고 와 얼른. 형님네 회사까지 20분 내로 가려면 지금 당장 나가야 했어요. 부시시한 머리에 옷도 대충 껴입고 짝짝이 신발을 신은 채 형님이 말한 서류를 들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아저씨, 빨리 좀 가주세요. 15분 내로 도착해야 돼요. 얼른요. 아저씨의 말에 잠깐 정신이 들었어요. 내일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해서 그 생각은 잊어버렸어요. 택시에서 내려서 허겁지겁 회사 로비에 도착했고 서류를 받으러 내려온 형님이 보였습니다. 반갑게 손을 흔들었는데 형님은 저를 보고 인상을 잔뜩 찌푸리더니 제 팔을 잡고 비상구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 형님. 이거 놓으세요. 아파요. 이 미친년아. 행색이 이게 뭐야? 이 꼴로 와서 날 보고 큰 소리로 인사해. 너 진짜 미쳤어. 욕을 듣자 머리가 핑 도는 듯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욕을 하세요? 서류 갖다 달라 해서 정신없이 왔더니 뭐 이게? 이제 대들어? 눈 똑바로 떠. 다시 말해봐. 뭐라고? 다혈질 형님은 가져간 서류를 들고 마구잡이로 저를 때렸습니다. 말리지도 못하고 정신이 아득해져가는 찰나 누군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리고 계약서 아니야. 이 중요한 걸 들고 뭐 하는 겁니까?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주위에 다른 부하 직원과 함께 있던 사람을 보고 형님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제 서류를 훔쳐가려고 해서.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내가 아까부터 여기 밖에서 다 봤습니다. 욕설에 폭행까지. 회사에서 뭐 하는 겁니까? 괜찮으세요? 회장님은 저에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전 괜찮습니다. 한번 좀 봅시다. 아이고, 얼굴 다 까졌네.
잠깐만요. 회장님은 제 얼굴을 보다가 깜짝 놀라더니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제 얼굴 옆에 놓고 저와 사진을 번갈아가며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저에게 물으셨어요. 설마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아버지 성함은 왜 내가 찾는 사람인가 싶어서 그래요? 아버지 성함이 뭐해? 그게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름은 김태훈 자신인데요. 그런데 예전 이름이 민섭이었던 것 같다고 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본인 진짜 이름이 민섭인 것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 말을 듣고 회장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다시 물으셨어요. 민섭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일하고 계세요. 내일 돌아오실 건데 아가씨가 민섭이 딸이라는 거죠? 민섭이 전화번호 줘. 그러지 말고 여기 내 명함인데 아버지한테 꼭 연락해 달라고 전해줘요. 꼭 부탁드려요. 네, 전해드릴게요. 회장님은 저와 대화를 마치고 옆에서 어리둥절하게 서있던 형님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이 망나니 어느 부서 누굽니까? 회장님, 그게 아니고 김 부장, 내일 회장님이 직원 어느 부서 누군지 알아내서 나한테 보고해요. 회장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형님을 한번 째려본 후에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급하게 온 모양이네. 내 차 불러줄 테니까 타고 가요. 회장님이 차 앞까지 데려다 주셔서 운전기사님에게 저희 아버지 집 주소로 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 내일 아침에 올라갈 거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빠, 혹시 김기용이라는 분 아세요? 김기용?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빠를 아는 것 같아요. 아빠 잊어버린 기업을 찾아줄 뿐인지도 몰라요. 박기용, 어디서 들어본 것도 같고. 저 지금 아빠 집이에요. 내일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아버지와 통화를 끊고 저는 아버지가 유일하게 가지고 계시던 흑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랑 찍은 것 같다고 하신 사진이요. 사진 속의 아버지와 어깨동무를 한 사람과 낮에 본 회장님 얼굴이 어쩐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시댁에 가지 않았는데 형님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문자로 온갖 쌍욕을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제가 이 여자한테 왜 당하고 지냈나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오시자마자 저는 회장님에게 받은 명함을 보여드렸죠. 아빠, 김기용 회장님이 사람이 날 안다고. 아빠, 그분이 꼭 연락 달라고 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날 어떻게 알지? 전화 한번 해보지 뭐.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 휴대전화로 회장님 번호를 누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통화를 하셨어요. 네, 저 김태훈인데요. 저를 찾으신다고요? 연락 주셨네요. 김태훈 씨 어릴 때 성함이 민섭이 맞습니까? 혹시 등에 화상 자국 있지 않아요? 그걸 다 어떻게 하세? 그 현장에 저도 있었거든요. 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12살 이전의 기억은 흐릿한데 대체 누구십니까? 일단 만날시다. 12시에 그리로 차 보낼게요. 저도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그 전날 형님에게 굴욕당했던 회사에 갔습니다. 임원들만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님이 미리 앞에 나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섭아, 임마. 회장님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셨어요. 아버지도 속절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왠지 가슴이 아파서 울었죠. 너 정말 기억 안 나? 난 이 쌍둥이 형이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사진, 이건 나한테 있어서. 아버지는 흑백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고, 회장님은 사진 속에 같이 어깨동무를 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기용이야. 내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회장님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그날은 너랑 나랑 둘이서만 하기하던 날이었어. 일시장 골목에서 불이 났는데 내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기 뛰어들더라. 난 무서워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아버지는 등에 불이 붙은 채 어린아이를 구하셨고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봤는데 내가 없었어. 그때 우리 가족 다 너 찾는다고. 아버지는 시장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아저씨에게 납치됐고 과거는 싹 다 잊어버린 채 목수 일을 한 거였어요.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는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콧수염 기르고 뿔테 안경 쓰셨나? 그래, 맞아. 이제 기억나. 조금씩 기억이 나네? 그래, 왜 기억이 나? 두 분은 또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와 아버지는 회장님 댁에 초대받았어요. 회장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찍어둔 사진들을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반은 아니지만 회장님과 전원주택에서 강아지와 뛰어놀던 것들을 기억해 내셨어요. 흩어진 기억의 조각을 맞추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셨습니다. 얼굴에 맞아 형이라고 안 불러서 아버지한테 회초리로 맞았던 기억난다. 왜? 그거 기억하는구나. 너 맨날 나한테 기용아 야 그랬잖아. 그래서 엄청 혼났지. 수십 년 떨어졌다 만난 두 분의 모습을 보니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제 쌍둥이 여동생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는 회장님에게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3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3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 몫의 재산을 남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20년 내에 찾지 못하면 그 재산을 모두 회장님에게 넘기겠다고 유언장을 쓰셨대요. 그런데 기적처럼 아버지를 찾게 된 겁니다. 20년이 지나도 난 그 돈 그냥 뒀을 거야. 내가 눈 감기 전까지는. 근데 이렇게 나타났으니. 기용아, 이거 꿈 아니지? 아니, 형, 나야말로 꿈 같아. 그리고 며칠 후에 지방에서 일하던 남편이 돌아왔어요. 먼저 얘기해서 알고 있던 남편과 함께 큰아버지에게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인사를 드린 후 시댁으로 갔어요. 형님이 반갑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형수 다니는 회사 회장님이 당신 큰아버지라는 거지? 응, 그게 그렇게 되네. 정과는 180도 태도가 바뀐 형님이 저를 보며 알랑방귀를 꼈습니다. 동서, 나도 다 들었어. 어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생겼?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 내가 동서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형님 때문에 유산까지 했는데 형님은 그 틈 타서 절 하인처럼 대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형님 태도 보니까 정말 역겨워서 못 참겠네요. 평소 같았으면 저에게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며 난리를 피웠을 텐데 형님은 제 말을 듣고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의실 욕심 때문에 동서한테 몹쓸 짓 했어. 나 정신 차렸으니까 앞으로 잘할게. 동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참나. 대신 조만간 선물 하나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여보, 가자. 어머님, 아버님,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든 걸 듣고 있던 시부모님이 놀라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니, 지은아, 미안하다. 첫째가 저 모난 성격인 건 알았는데 너한테 몹쓸 짓 했는 줄 정말 몰랐어.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해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고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첫째, 너 나가 살아라. 너, 설마 우리 큰아들도 그렇게 괴롭히니? 그래서 애가 연구실에 처박혀서 집에 안 오는 거야. 맞지? 시어머니의 물음에 형님은 절대 아니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큰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제가 형님에게 처참하게 폭력당하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형님이 자부심을 갖던 회사 안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악독한 실제 생활을 다 폭로해버렸어요. 댓글에는 형님에게 당한 부하 직원들의 응원 메시지와 형님에게 겪은 부당한 대우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결국 형님은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중요시하던 간판을 잃게 된 거예요. 올 좋더라고요. 시부모님도 형님과 손절했고 분가를 한 형님은 아이들과 지내며 아주버님에게 집착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형이 형수랑 이혼하고 싶어해. 사실 우리 결혼 전부터 형이랑 형수 별거하다시피 하고 살았거든. 형수가 시댁에서 지낸 것도 다 형 괴롭히려고 그런 거야. 현우씨, 여보, 난 형님처럼 남한테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아주버님이 옳은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그 후로 저는 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으셨어요. 받은 유산으로 아버지는 평소에 꿈꾸시던 목수학교를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후배 양성에 힘을 쏟고 계세요. 목수학교를 하시면서 인테리어 사업도 하셨습니다. 삶에 찌들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도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응원했어요. 인테리어 사업도 규모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회사 일도 도와드렸죠. 우리 딸 지은이 못하는 게 없네. 아빠 닮아서 그렇지. 얼굴도 그렇고. 그런가? 나 닮아서 우리 지은이가 만능 제주꾼인 거야. 아버지는 전보다 훨씬 성격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큰아버지와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저는 지금 제주도의 카페와 전시장을 맡게 된 거예요. 지은아, 내가 제주도 카페랑 전시장 한번 해볼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지. 힘든 거 있으면 큰아버지한테 뭐든 말해. 다 도와줄 테니까. 정말요? 항상 감사해요, 큰아버지. 저는 내일이 기다려질 만큼 행복한 나날을 보냈고 저를 죽도록 괴롭히던 형님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아주버님을 들들 볶았대요. 저희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이혼 소송까지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이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게 됐어요. 형님은 회사에서 잘린 후 하는 일도 마땅치 않고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자격이 박탈된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여자도 참 짠하네요. 그리고 그때 형님이 아니었으면 그 회사에 갈 일도 없었고 큰아버지도 못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어찌됐든 이제는 가족이 아닌 그 여자가 어딘가에서 자기 죄를 반성하고 이제는 남들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면서 살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 남편은 가끔씩 저희 아버지와 제가 쌍둥이였다는 게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지은아, 우리도 쌍둥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도전할까? 됐거든. 지금 우리 둘만으로도 난 충분히 행복해. 왜? 쌍둥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40 되기 전엔 더 낳자. 때를 써도 소용이 없었죠. 지금은 40대 후반이 돼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쌍둥이 유전자가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저는 아니고 큰아버지 아들인 사촌 오빠가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우리 대에서 끊길 줄 알았는데 오빠가 결국 나왔네? 그러니까 하여튼 피는 못 속인다고 하더니 참 신기하다니까? 저는 2살 터울 아들과 딸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친척이 생기니까 주기적으로 만날 때마다 그 큰 집이 북적북적해요. 가족이 모두 모인 걸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기분이 듭니다. 야속하게도 저에게서 동생을 뺏어가더니 보상이라도 해주듯 아버지에게 있고 지내던 형을 되돌려줬네요. 아버지가 잊었던 기억을 되찾고 행복해 하시니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먼저 간 제 동생 민서가 그리워요. 제 분신 민서가 어딘가에서 저희를 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면 몇 박 며칠 수다를 떨어도 모자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신진 모르겠어요. 혹시 듣고 계시다면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볼게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더더욱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주변에 따뜻함이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